네.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서 앞서 이야기한 인간 이성의 한계에 대해 지적으로 계절의 불완전성 정리나 계산의 한계로서 튜링의 홀팅 프로블럼을 좀 봤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간의 한계, 컴퓨터의 한계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제 197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인 리오타르에 의해서 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리오타르의 이야기,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대 담론과 미소 담론이라는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대 담론이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념이나 철학입니다. 그와 반면에 미소 담론은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 작은 체계이죠. 이때 리오타르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거대 담론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미소 담론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다. 즉 현대가 통일성을 폐기하고 뭔가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라는 게 바로 리오타르,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의 문제인식이었습니다.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크게 네 가지의 학문적인 한계에 대한 이론을 좀 주목을 하는데요. 그 근거로 첫 번째 바로 방금 소개해드렸던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 형식 체계는 불완전성 갖고 무선성을 스스로 이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수학이 완벽한 학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셈이죠. 또 파이어벤트라는 파월 파이어벤트라는 독일의 이제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인식론적 무정부주의, 인식론적 아나키즘에 대한 이론 또한 어떤 과학 철학자로 과학이 갖고 있는 정치권과의 결탁이라든지 비합리성이라든지 비윤리성 문제 같은 것들을 따져서 과학에서조차 올바른 인식 체계를 위한 방법론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한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측에 있어서 측정에 있어서 하이젠베르크 물리학자는 불확정성 이론을 제안한 이유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이 불확정성을 갖는다. 즉 운동량과 위치에 대한 정확도를 결코 둘 다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걸 증명하죠. 즉 측정의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걸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은 언어의 불완전한 의미 체계를 지적하면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언어 체계나 언어의 의미 체계 혹은 보편 법칙은 존재하지 않고 진리 체계가 유일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복수를 위해 한다는 걸 밝힙니다.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라는 게 이제 경험론의 바탕을 하고 있는 경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의미를 갖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없다. 그런 논의는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학문적 발전에 의해서 이런 현대가 통일성을 폐기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 계기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이 하나하나가 그들의 불완전성 정리, 파이어벤트 인식론적 무정부주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 비트겐슈타인 언어 게임 이론, 각각이 이루고 있는 관계, 그 각각의 의미, 그것이 어떤 식의 논증을 펼치고 있는지 이것들만 검토하는 걸로도 정말 평생에도 부족할 텐데 이 네 개가 정말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 이성의 한계를 좀 지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한계를 좀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아까 사실 튜링이 이제 계산의 한계, 컴퓨터 계산 가능성의 한계 그 관점에서 컴퓨터의 한계가 사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컴퓨터는 어떤 프로그램과 그것의 입력물이 주어졌을 때 여러 프로그램들의 멈춤 여부를 판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 앞에 게델의 제2 불완전성 정리처럼 모순 없는 완전한 이론 체계, 논리적인 형식 체계라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의 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어요. 기술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의 그러니까 디버깅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것이 물리적으로도 어쩔 수 없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괴델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한 논의가
확장이 되면 비유적으로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 끝도 없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대단하죠? 네 가지 이론은 참 중요한 이론들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괴델은 수학의 입장과 논리학의 입장, 형식책의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은 괴델이 했던 이 불완전성 정리의 수리 논리학적 이제 탄생, 수리 논리학의 탄생이나 그런 이 형식 체계에 대한 담론들이 컴퓨터 과학에 시초가 되었고, 사실은 컴퓨터 과학은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과학은 형식 체계에 대한 학문입니다. 형식 체계에 대한 포멀 시스템에 대한 어, 이론이기 때문에 gödel의 형식 체계에 대한 이론이 즉 gödel과 튜링이 그래서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파이어 벤트는 이제 굉장히 어,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는 그런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충격적으로 과학이 어떤 정치권과의 결탁이 있다든지 이것들이 정말로 과학이 순수성을 지닌 채로 뭔가 그 과학의 진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과학 철학에서는 당시에 이제 굉장히 획기적으로 제안해서 파이어 벤트 인식론적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론이에요. 그 파이어 벤트 같은 예시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예시가 많아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이론 같은 경우는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잘 등장을 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또 이제 측정이라는 걸 개념적으로 정의하려고 했을 때 측정을 우리가 허용 오차를 이제 상향적으로 줄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다.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갖는 이제 측정량과 측정이 애초에 측정량 사이에 약간 트레이드 오프를 정확도의 트레이드 오프를 갖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양자역학의 이제 기이한 성질들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알아내게 되었죠. 그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은 분석 철학이라고 이제 되면서 사실 분석 철학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는 만큼 비트겐슈타인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에 이야기했던 그 중고방 논증에 대해서도 그때 이야기했던 의미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시멘틱이라고 불리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것이 너무 모호한 개념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게 사실 비트겐슈타인의 그런 불완전한 의미 체계에 대한 이론을 접목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불완전한 의미 체계, 완전한 의미 체계가 없고 이런 불완전한 의미 체계 내에서 의미라는 걸 도대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인간이 실제로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좀 궁금하시다면 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이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는 분석적으로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인 상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paradox of Vagueness인데 모호함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세우스의 배에 대한 역설을 먼저 제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테네인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시면 아테네인들이 아테네에 기여한 테세우스의 배를 이제 이 팔레로네, 디미트리오스 시대까지 보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존한 테세우스의 배는 분명히 썼겠죠.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물에도 젖었고 뭐 하니까 방부제를 쓴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환자가 서서히 썩기 시작할 거고 할 텐데 재밌는 것은 그 테세우스의 배를 기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썩는 판자를 새로운 판자로 갈아 끼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처음 시점의 배를 구성하는 판자는 사실 어찌 보면 하나도 없게 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 테세우스의 배의 역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배가 정말로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이 있고 여러 가지 반론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라는 관점이 지금 여기에 이 논증의 역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물체를 어떻게 간주할 것인가
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돼서 사실 시공간에 대한 철학도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테세우스의 배를 관찰한다면 테세우스의 배가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그래서 이 물리적인 현상적으로는 사실 이 물리적인 관점의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라 의미론적 관점에서 테세우스의 배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지, 현상학적 관점을 취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자기 언급의 역설, 패러독스 오브 셀프 레퍼런스, 이런 역설들이 재밌는 것은 대부분의 수학적 명제에서 취하고 있는 것이 자기를 언급하거든요. 네. 뭐 x is regular if 뭐 이런 식으로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미 어떤 성질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질을 다시 언급하는 그 셀프 레퍼런스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베이그니스에 대한 것도 이런 테슬스의 배 같은 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독스들이 실제로 논리적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순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특히 겉부분에 있는 세포는 대개 한 3개월에 한 번씩 교체가 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동일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게 저게 테세우스의 배 대신에 나라는 개념을 대입한 그런 논증이죠. 이 논증의 역설이 발생을 하나요? 네. 도대체 무엇이 나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 자아의 동일성에 대한 질문도 사실은 이 패러독스 오브 베이그니스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테세우스의 배를 무엇으로 딱 정의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시공간에 따라서 이 흘러가는 개념으로 경험적으로 의미론적으로만 파악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엄밀한 논의 자체에 대해서 역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나란 무엇인가? 내가 나인 까닭은 무엇인가? 이런 류의 질문 또한 결국에 패러독스 오브 베이그니스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한편, 네, 이 베이그니스에 대한 주제가 실제 수학이나 공학, 과학의 전반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퍼즐 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논리 체계를 넘어서 이제 퍼즐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건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서로 여사건의 관계가 아니다,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그 프로바빌리티 티어리는 사실 0과 1이라는 두 가지의 참거짓 그 진리값을 0과 1 사이의 실수값으로 변경하는, 사실 어찌 보면 논리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바빌리티 티어리에 대해서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통계학자나 수학자들이 프로바빌리티 티어리가 그 불리한 로직, 영일 참거짓의 이분법적인 로직을 이진 논리를 0과 1 사이에 실수값을 확장한 그런 로직의 확장이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존의 이진 논리, 그리고 퍼즐 로직, 퍼즐 논리, 그리고 확률론이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는 예제를 통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네. 내일 아침에 비가 올 확률이 70%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비가 오는 사건의 정확히 반대는 비가 오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비가 오진 않는 사건의 확률은 30%겠죠. 이것도 바로 확률론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진 논리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라는 것이 1이라고 간주하면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0이,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명제의 진리값은 0이라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퍼즐 로직은 사실 조금 다른데요. 인간의 관점에서 비가 온다라는 사건과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사건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구분되고 반대되는 여사건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사실 자대라는 학자인데, 이 퍼즐 로직을 조금 주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학자가 자대라는 학자는 이 퍼즐 로직이 그렇게 세상을 분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다시 말해 비가 오는 사건과 비가 오지 않는 사건, 그 두 개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한테는 우리 지상까지는 비가 도착하지 않지만 구름 위에 이제 그 성층권이 아니라 그 대륙권 사이에서 비가 사실은 계속 내리고 올라갔다가 상승기를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비가 내린다라는 표현과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딱 나눈 그 사건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과 그것의 여사건이 정말로 여사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퍼즐 로직에 따르면 내일 비에 올 확률이 아니라 어떤 소속 함수, 소속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 멤버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는 사건에 대한 멤버십이 70이라고 한다면 비가 오지 않는 사건의 멤버십은 30이 아니고 10일 수도 있는 것이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진위값의 합이 항상 100일 필요는 없어요. 100이 돼야 할 100이란 두 개의 합이 100이 되어야 된다, 100%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전제는 사실 정확히 어떤 사건은 그 사건의 여사건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퍼즐 로직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한 여사건으로 간주하는 그 경험적인 그 대상이 정말로 여사건인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의 언어 사용을 보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여사건이라고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간이 이제 촉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정도의 안개나 사락눈 같은 사락비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여우비 이런 것들, 여우비는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종류의 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 비가 온다고 말해야 되나,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해야 되나, 좀 관점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이 퍼즐 로직, 프로버빌리티 티어리 그리고 불리한 로직 이 세 가지가 결국엔 이 베이그니스에 대한 논리적인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이성이 겪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갖고 있는 문제는 자기 언급의 역설로 이제 시작하는 이성의 한계, 그렇죠? 그 외에도 어떤 과학 철학이나 과학을 한다는 것의 한계, 수학의 한계, 물리적 측정의 한계, 그리고 언어나 의미 체계, 그리고 진리 체계라는 보편 법칙의 한계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또 인간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의미라는 것이 갖고 있는 모호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인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국어학 논증에 있어서 의미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모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역설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간과 컴퓨터의 한계,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성적인 한계, 그리고 의미에 대한 모호함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역설을 다루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